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 67세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는 할머니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 남편 김병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아들 철수, 딸 해나 둘을 키워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채워왔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이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다며 단골이 되어 주셨고, 저도 그런 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살아왔는데 큰아들 철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참 좋은 아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누이 경혜였습니다. 경혜는 제 남편의 막내 동생으로 45세까지 시집도 안 가고 친정에만 붙어 살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도 경혜 녀석 언제 철이 들까 하며 걱정을 많이 했었죠. 직장도 자주 바꾸고 돈 관리도 엉망이라 늘 빚만 지고 살았어요. 그런 경혜가 몇 달 전부터 옳게 도와준다며 저희 집에 자주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라 바쁘니까 시누이가 도와준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도 가게 일로 바쁘다 보니 집안일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언니, 저 요리 좀 해요. 언니는 가게 일만 하세요. 경혜는 친근하게 말하며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정성껏 음식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혜가 정성껏 끓여준다며 저에게만 따로 떠주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먹고 나면 어김없이 온종일 멍한 상태가 되었어요.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소파에서 깨어보면 어느새 해가 져 있곤 했습니다. 평소 오후 1시면 어김없이 가게에 나가던 제가 4시, 5시까지 잠들어 있는 일이 잦아졌어요. 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겠죠. 가게 일도 힘드실 텐데. 경혜는 그렇게 말하며 제 통장과 도장을 안전하게 보관해 드린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은행에 다녀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가 적금 좀 찾아달라고 하셔서 다녀왔어요. 여기 통장이랑 도장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부탁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몽롱한 상태였으니 혹시 제가 잠결에라도 그런 말을 했나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깜빡깜빡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직접 차려 먹거나 밖에서 식사를 한 날은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개운했다는 점이었어요. 가게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거나 단골 손님이 주신 도시락을 먹은 날은 오히려 기운이 넘쳤습니다. 유독 경혜가 해준 음식을 먹은 날만 그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요즘 몸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며 살아온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약해질 리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경혜가 또 정성껏 끓였다며 미역국을 한 그릇 떠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몸에 좋은 재료 넣어서 특별히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미역국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묘하게 쓴맛이 도는 향이 났습니다. 평소 제가 끓이는 미역국과는 분명히 다른 냄새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 해나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하고 절절했습니다. 응, 해나야. 엄마는 지금 경의 고모가 끓여준 미역국 먹으려던 참이었어.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딸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거 당장 멈추세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순간 제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해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엄마,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 미역국부터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경혜 고모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세요. 중요해요, 엄마. 딸의 목소리에서 진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네. 나는 방에서 좀 쉬어야겠다. 경혜는 제 뒤에서 언니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약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라며 걱정하는 척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혜가 제 미역국 그릇을 재빨리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을 몰래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해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경혜 고모 친구가 제 직장 동료예요. 그 친구 이름이 김미선인데 어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해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고모가 술 취해서 자랑하듯이 떠벌렸대요. 우리 올케 요즘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끓여주는 국이나 찌개만 먹으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 정신을 못 차리거든. 내가 특별히 넣는 재료가 있거든. 수면제 가루를 조금씩 넣는다고. 정확히 그렇게 말했으대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더 심각한 건 고모가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800만 원 정도 빼냈는데 그 할머니는 기억도 못해. 도장이랑 통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웃으면서 말했대요. 뭐라고? 미선 씨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고모가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것 될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늙은이 혼자 뭘 해먹고 살아? 내가 써주는 게 낫지라고 했대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고 경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봉지에 든 흰색 가루와 졸피뎀 수면 유도제라고 적힌 라벨이 붙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병 옆에는 작은 유리병도 있었는데 그 안에도 흰 가루가 들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상자 맨 아래에서 발견한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월 15일 200만 원, 4월 3일 150만 원, 4월 20일 300만 원, 5월 2일 205만 원라는 상세한 출금 기록이 경혜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총 900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메모장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들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가게 사장님께 혹시 이거 얼마나 오래 녹음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이 제품은 연속 48시간까지 가능해요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경혜가 목욕하러 간 사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 녹음기를 경혜 방 책상 뒤편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기에는 경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응, 나야. 그 올케 완전 호구라니까. 내가 주는 국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뭘 훔쳐가도 기억을 못해. 어제도 200만 원 찾았어. 은행 직원이 어르신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라고 하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다. 도장이랑 신분증 다 있다고 했더니 그냥 해주더라. 통장에 아직 1,500만 원 넘게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한 번에 많이 뽑으면 의심받을 수 있잖아. 조금씩 조금씩 빼내는 게 안전해. 그 늙은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이 집이랑 가게까지 합치면 3억은 좋게 돼. 전부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럼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저 철없는 시누이인 줄 알았는데 계획적으로 저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제 재산을 노리는 악랄한 범죄자였던 겁니다. 녹음을 끝까지 들어보니 더 무서운 계획도 있었습니다. 조만간 그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거야. 치매라고 진단서 받아서 그럼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잖아. 그때부터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훔치기가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증거를 손에 쥔 저는 가장 먼저 아들 철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럼 고모가 정말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응, 내 고모가 나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다. 여기 녹음된 증거도 있고 약통도 내가 직접 봤어. 저는 아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런, 고모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생 우리 가족이었는데. 철수야, 내가 고모와 직접 얘기해봐.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애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거든. 하지만 아들이 집에 와서 경혜와 직접 대면했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경혜는 저희가 가진 증거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철수야, 이게 다 오해야. 너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내가 안전하게 도와드린 것뿐이야. 그 약도 그냥 소화제야. 너 엄마가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약국에서 산 거라고. 고모, 그럼 이 녹음 내용은 뭐예요? 고모가 직접 수면제 넣는다고 했잖아요. 경혜는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철수야, 그건 내가 친구들 앞에서 허풍 좀 떤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 우리 시어머니 완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지? 그런 거였어. 더 가관인 건 경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시작했다는 점이 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정말 언니 돈을 탐낼 사람 같아? 나도 나름대로 언니 건강 걱정해서 이것저것 챙겨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너무 서러워. 그럼 엄마 통장에서 돈 뽑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도 언니가 직접 부탁하신 거야. 언니가 은행 가기 귀찮으니까 내가 좀 뽑아달라고 하셔서 뽑아드린 거라고. 영수증도 다 드렸는데 언니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시는 거야. 경애는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이 드시니까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 하루는 경애야, 적금 좀 찾아줘라고 하시고, 다음 날에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라고 하시고, 철수야, 너도 알잖아. 요즘 언니가 얼마나 깜빡깜빡 하시는지. 그 순간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흔들림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모를 따랐던 철수에게는 경애의 눈물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고모가 설마 그럴 리가. 혹시 엄마가 오해하신 건 아니에요? 요즘 정말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들은 고모의 편을 들고 있었어요. 철수야, 녹음된 내용도 들었잖니? 내가 직접 찍은 약병 사진도 봤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그건 고모가 친구들한테 허풍 좀 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도 정말 소화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어제도 가게 문 잠그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까먹으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10달을 베어낳고 평생을 키운 제 아들이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신우이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경애는 제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승리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언니, 저도 언니가 편히 지내셨으면 해서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정기적으로 오시거든요. 뭐라고? 요즘 언니가 자꾸 헛것도 보시고 없는 일을 있다고 우기시니까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다가 가스라도 터뜨리면 어떡해요? 저는 그제야 경애의 진짜 계획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약물로 무력화시킨 후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격리시키고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어요. 엄마, 고모 말도 일리가 있어요.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전문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가게 일도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아들마저 신우이의 계획에 동조하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제 편에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애는 제 표정을 보며 더욱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힘들어요. 매일 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그냥 전문 시설에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딸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버렸지만 딸만큼 은재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뭐라고요? 그년이 감히 우리 엄마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해나야, 엄마 이제 정말 어떡하지? 오빠까지 경의 고모 편을 들고 있어.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증거를 수집해서 모레 당장 갈게요. 그 여자 완전히 털어서 감옥에 넣을 거예요. 엄마는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경의 고모한테 제가 온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틀 후, 해나는 정말로 분노에 차서 불같이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딸은 무엇보다 숫자와 증거에 정확했어요. 집으로 온 해나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날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카를 보고 당황한 경애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해나야 웬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밥은 먹었어? 해나는 경애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의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모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죠? 전부 엄마 재산이랑 오빠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맞죠? 그래, 맞다. 그 애는 빈털털이야. 잘 됐네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해나는 어제 하루 동안 은행과 약국, 심지어 경애의 지인들까지 수소문하며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변호사도 섭외했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경애의 과거 이력을 낱낱이 파헤쳤어요. 엄마, 고모 과거를 조사해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많더라고요. 전 직장에서도 회사 돈 빼돌린 적이 있대요. 그때는 가족들이 합의금 내고 조용히 넘어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해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빠, 토요일 오후 2시에 집에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그때 만나서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고모한테도 꼭 참석하라고 하세요. 가족 모두가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토요일 오후 거실에는 저와 해나 그리고 겁에 질린 표정의 경애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아들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경애 고모의 모든 범죄 행위를 공개하겠습니다. 해나는 TV 화면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경애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CCTV 영상이었어요. 이건 지난달 23일 고모가 해운대 중앙약국에서 졸피뎀이라는 수면유도제를 구입하는 장면입니다. 약사에게 신우이 언니가 잠을 못 주무신다고 거짓말하고 구입했죠. 처방전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아닌데 고모가 응급 상황이라고 우겨서 팔아준 거래요. 경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 나타난 건 은행의 상세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엄마 계좌에서 무려 1,2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모두 엄마가 의식을 잃고 계실 때 고모가 엄마 도장과 통장을 이용해서 뽑아간 거예요. 여기 보세요.
3월 15일 오후 2시 20분, 4월 3일 오후 3시 10분. 모두 엄마가 집에서 잠들어 계실 시간이죠. 이건 거짓말이야. 경혜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해나가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거라고. 조작이라고요? 해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세 번째 증거는 경혜가 직접 녹음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늙은이 완전 바보야. 내가 주는 국만 먹으면 하루 종일 정신 못 차려. 돈도 벌써 1,000만 원 넘게 뽑았어. 조만간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전부 우리가 차지할 거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경혜의 목소리에 아들 철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고모, 이게 정말 고모 목소리예요? 아직 더 있어요, 오빠. 해나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고모는 엄마뿐만 아니라 오빠도 속였어요. 오빠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500만 원이나 썼거든요. 이것 봐요. 화면에는 경혜가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 영수증들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샤넬 가방 180만 원, 구찌 지갑 80만 원, 루이비통 신발 120만 원, 그리고 이건 고모가 최근에 만난 남자친구 박민수 씨와 찍은 사진들이에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어요. 그 늙은이 돈으로 명품 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요양원 보내면 우리 세상이야라고 보낸 메시지예요. 화면에는 경혜가 모르는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사립 탐정을 통해 확인한 고모의 과거 전력이에요. 2018년 전 직장에서 회사 공금 300만 원 횡령, 2020년 지인에게 사기 행각으로 고소당했다가 허박. 총 5번의 금전 관련 범죄 이력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경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 맞아. 그런데 뭐 어때서? 언니는 어차피 늙어서 얼마 못 살 텐데 젊은 내가 그 돈으로 인생 즐기는 게 잘못이야? 뭐라고? 언니도 바보잖아. 내가 주는 음식 먹고 매번 정신 놓고 정말 웃기지 않냐고?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경혜는 저를 향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같은 늙은이는 어차피 요양원에서 죽을 때까지 썩어 있는 게 어울려. 내가 언니 돈으로 의미 있게 써주는 게 다행이지. 그냥 은행에 넣어둬봤자 뭐해?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배신, 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혜야, 이제 끝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시누이가 아니야. 너는 그저 가족의 탈을 쓴 범죄자일 뿐이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뭐, 언니가 나더러 나가라고? 여기 내 오빠 집인데? 철수야, 너도 뭔가 말 좀 해봐. 하지만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모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철수야. 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도 이제 확실히 봤지? 내 고모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그래도 이 여자의 편을 들 테냐?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고모,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돈을 훔치고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 뭐,
너마저 나를 버린다고?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뻐해 줬는데.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예요. 고모가 한 일은 범죄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 경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듯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독을 뱉었습니다. 좋아, 나간다. 하지만 언니 평생 후회할 거야. 나 같은 사람 없으면 언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결국 요양원 가게 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경혜는 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혜가 집에서 쫓겨나간 후 저희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철수는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철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고모 말에 속아서 엄마를 의심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었는데도 고모 편을 들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아들의 눈에서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무서운 일을 혼자 견뎌내실 때 저는 오히려 엄마를 치매 환자 취급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일어나거라.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철수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가족은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엄마. 그리고 철수야, 너도 어쩔 수 없었어. 어릴 때부터 고모를 믿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정말 철이 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엄마를 더 믿어주고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 먼저 엄마 말부터 들어봐. 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의심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한편 해나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경혜를 고발했습니다. 사기죄, 약물투여죄, 신용카드 위조 사용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엄마 경혜 고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어요. 실형이에요. 그래,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구나. 그리고 저희가 잃은 돈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모가 명품으로 산 것들도 전부 압류되어서 경매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무엇보다 기쁜 건 저희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 철수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마다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가게 일하시기 힘드시죠? 며느리 미영이도 그동안 경혜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경혜 고모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피곤해 하시는 걸 보면서 혹시 싶었는데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미영아. 내가 뭘 잘못이 있겠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신경 많이 썼을 텐데. 해나도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지내며 제 몸과 마음을 돌봐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몸은 좀 어때요?
그 수면제 부작용 같은 건 없으시죠? 응, 이제 괜찮다. 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으니까 몸도 많이 회복됐어. 실제로 제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오후에 졸리지도 않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가게 일도 다시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 무서운 시간들이 다 지나갔으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가족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정순 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회원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사기를 예방하는 강연도 하고 있어요. 구청과 복지관에서 요청이 들어와 한 달에 2번 정도 강연을 다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제 자식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수는 정말 효자가 되었고 해나도 집이랑 가까운 회사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 더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악마도 있지만 진짜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중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믿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심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인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